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전기차 친환경성 관련된 토론 3탄입니다. 저희가 가솔린 디젤 얘기하면서 연료율 계산할 때 탐사, 시추, 운반, 또 정제 이거 다 고려해서 비용 계산이 된다. 그러면 발전은 안 그러냐? 발전도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이 그러면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만 발전은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발전 같은 경우에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 화력 발전이 37%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 한 32% 정도, 그리고 석탄, 무연탄, 유연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이 19%, 그 다음에 수력 발전 11%, 그 나머지 친환경 발전소부터 또 폐기물 발전, 연료전지 발전, 구생 연료 발전, 다양한 발전들이 많습니다. 자, 이 가운데 화석연료는 뭘 이용하느냐? 가솔린, 디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디젤을 이용하는 발전도 있는데 요거는 극히 1%도 안 됩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액화 천연가스 LNG입니다. 물론 LPG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LPG를 사용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로 LNG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LNG하고 LPG하고 다르냐? 예, 다릅니다. LNG는 Liquefied Natural Gas라는 말의 약자죠.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그럼 LPG는 뭐냐? LPG는 Liquefied Petroleum Gas입니다. 자,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 LNG는 메테인 계열의 탄화수소고요. LPG는 프로페인, 뷰테인 계열의 석유 같습니다. 구조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분은 전혀 다르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자동차에 LNG가 들어갔다. 이거 잘 못 보셨죠? LNG는요, 이게 압축에서 액상으로 저장을 해요.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액체 상태로 저장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가스입니다. 170도, 영하 170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임계 온도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임계 온도라는 건 그러니까 기체 상태인 물질이 액체 상태로 변하는 그 기점을 얘기를 하는데 170도까지 온도를 내려야지만 이게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면은 저장하기가 좋아지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저온 상태의 액화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탱크, 그리고 또 이것을 기체화 시켜서 연료로 사용할 때 데워줘야 되는 어떤 그 열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동차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LNG를 사용하는 버스들 대체적으로 보면 LNG를 사용하지 않고 CNG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LNG하고 CNG는 같은 탄화수소인데 LNG는 액화를 시킨 거고 CNG는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바 정도로 아예 그냥 탱크에 집어넣을 때부터 압축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상온 상태에서 압축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극조온 탱크라든지 다시 이것을 기체화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차라든지 버스에는 CNG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600분의 1로 액화 상태에서 질량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는 채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연료율이, 연비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소형차는 적합하지가 않고 탱크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버스나 트럭, 상용차에는 이런 방식이 저렴하게 구성 가능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자, 그래서 이 LNG를 만약에 자동차에 적용을 해서 연료를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LPG보다 연료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LPG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종 연료율을 한 12, 13 그 사이로 보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제 LPG 같은 경우에는 LNG와 달리 상온에서 작은 압력에서도 압축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LPG 충전소에서 이렇게 그 가스 충전을 할 때 그 노즐 압력이 20바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페인은 260분의 1로, 그 다음에 뷰테인은 240분의 1. 자동차 연료에서는 이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을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250분의 1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이 잘 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LNG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차에 만약에 탱크를 극좋은 탱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뭐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그 다음에 상용차처럼 CNG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연비 효율이 극히 떨어져서 너무나 불편해. 자주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화 천연가스는 이 자동차용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상용차에만, 또 대형 버스만 CNG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화석연료를 뭘로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들 가정용 도시가스, 난방용, 취사용 이런 걸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력발전, 화력발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으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열효율이 기본적으로 40%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사용하게 되면은 10%가 나올까 말까 한 연료를 발전으로 사용을 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자동차에 쓸 일이 없죠. 자동차에는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이걸 액화가스로 사용하려면은 장치 뭐 극좋은 탱크서부터 뭐 이것저것 줄줄이 달아야 되고, 이걸 상용차용처럼 CNG로 쓰려니 뭐 가스 충전소를 내 집 들어가듯이 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걸 발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내연기관이 40%까지 연료를 도달했다고 해서 40%면은 뭐 전기차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아이스 엔진,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을 기준으로 보면 최종 연료율이 19%를 넘지 못합니다. 40%라는 거는 가장 효율이 잘 나오는 하이브리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처럼 필요 없을 때 이 용광로나 터빈을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용광로를 데펴서 터빈을 돌릴 때 사용되는 손실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속 돌려야 됩니다. 24시간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심야 전기가 그래서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는 아시다시피 교류 전기는 저장해서 사용하는 전기가 아닙니다. 생산하면 바로 송전해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소비되지 않은 전기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야 전기는 이거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고 이거 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심야에 좀 전기 좀 써가지고 이 아까운 것 좀 활용하세요. 싸게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심야 전기를 값싸게 이용하는 건, 이거는 남아도는 전기를 활용하는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발전소의 그 화력 발전의 그 효율을 뭐 40%라 그러면 그 4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복합발전, 증기터빈하고 가스터빈이 같이 활용되는 복합발전의 경우에는요, 최대 한 60%까지도 연료율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지역 난방까지 포함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형성이 되게 되면 열효율은 80%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생각할 때 최소 4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통 그 기력발전소보다는 이 복합발전이나 열병합 발전소로 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죠. 핵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라늄과 같이 아주 불안정한 원소의 그 핵 분열에 따른 질량 감소로 인한 감소된 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발전 방식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화력 발전하고 똑같아요. 핵에서 나오는, 핵 분열 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로 용광로를 데워서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터빈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열 효율이 뭐 한 37%에서 38%다 이렇게 생각을, 그 기사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리 높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라늄 1kg이 그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석유로 말하면 9,000드럼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석탄으로 따지면 3,000톤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당 비용을 환산해 보면 이 석탄, 그러니까 무연탄, 유연탄으로 사용하는 화력 발전이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공해 물질 때문에 이런 것들 점점점 이제 수치가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비율을 낮춰서 지금 19% 정도 되는데,
자, 이런 발전에서 킬로와트당 6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킬로와트당 30원 정도밖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킬로와트당 한 140원 정도 평균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따지면 이게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분열로 발생하는 이 폐기물이 이게 영원히 중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지구의 환경을 완벽하게 파괴를 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독극물 중에 최고 수준의 독극물이다 라는 문제 때문에 도덕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온당하냐, 그 얘기를 제가 초반에 그 핵발전소라 그랬는데 원자력 발전소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이 첨예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전기를 낼 수 있는 발전 방식에는 뭐 수력 발전이 우리나라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친환경 발전소부터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부생 가스를 이용한 발전, 또 뭐 연료전지를 위한 발전,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를 어차피 발전에도 쓰는데 이게 가솔린, 디젤 쓰는 거와 뭐가 다르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고 있는 화력 발전과 자동차를 현재 움직이고 있는 주요 연료 가솔린, 디젤의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같이 싸잡아서 야, 그럼 화력 발전이나 뭐 직접 기름 떼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냐면 신규 발전 시설에 CCS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걸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CCS가 뭐냐면 카본 캡처 앤드 스토리지라는 시스템입니다. 화력 발전 시 액화 천연가스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를 액화 상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하 1km에서 4km의 밀봉으로 넣고 이걸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하나당 이 CCS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1년에 25만 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발전소가 100개가 되면은 2,500만 대의 차가 없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공해 문제,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로 화력 발전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액화천연가스를 그 화력 발전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그 옥탄가가 높은 연료거든요. 그래서 완전 연소율이 높으니까 녹수나 PM, 파티큘레이트 매터 같은 그런 공해 물질들이 좀 덜합니다. 대신 이제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제 포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용량으로 포집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의무화되고 있다 그래요. 이미 12개 발전소에서 가동 중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해서 신규 발전 시설에는 이 CCS 시스템이 이제 의무화되기 직전의 지금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공해 문제도 뭐 크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폐배터리는 언젠가 나온다. 폐배터리가 기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친환경이냐? 야, 이거 문제다. 이거 너 뭐 10년 쓰고 뭐 폐배터리 되든 20년 쓰고 폐배터리 되든 어쨌든 전기차가 100만 대가 되고 200만 대가 되고 뭐 1000만 대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폐배터리도 결국은 20년 후에 1000만 개가 나올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첫 번째 에너지 스토리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 밀도, 그리고 두 번째가 비용이고요. 또 얼마나 지속성 있게 사용되느냐,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리플레시율도 굉장히 에너지 스토리지의 어떤 가치에 큰 베네핏을 주는 부분인데, 10년 사용하는 거와 20년 사용하는 게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2배나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효율을 2배나 높일 수 있다는 건 에너지 스토리지에서는 엄청난 결과예요. 이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폐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지 감이 좀 안 잡혀서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통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전기차용으로 한 10년 정도 평균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보통 그 열화율이 한 70%에서 80% 사이, 그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요게 이제 폐기가 되는 게 아니라 ESS 시스템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 공급 효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0kWh의 배터리가 70%만 남아 있다 그래도 49kWh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로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9kWh에 해당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게는 500kg이 채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 달리면서 각종 충격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00V 또는 800V의 고압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게 연쇄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구획 설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을 고압 인버터만 추가해서 가정용 ESS로 시스템으로 구성을 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ESS 시스템과 얼마나 차별화했던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뭐 그 효율성이나 가치를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진보된 에너지 스토리지예요. 보통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니켈 카드뮴이나 니켈 수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리튬 이온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ESS 시스템이 처음에 제안됐을 때 이게 킬로와트당 단가가 엄청 낮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입맛만 다시고 야, 이거 좋은 걸 알겠는데 이거 뭐 비상전력원으로 뭐 얼마나 사용할지 활용될지도 모르는데 뭐 10kWh 요 배터리로 구성하는 이 비용이 이게 뭐 3천만 원 막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었죠. 근데 이게 전기차에서 딱 배터리가 떨어져 나오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64kWh 70kWh 근데 얼마야? 이게 폐배터리니까 뭐 500만 원이라고? 뭐 600만 원? 계산해 보면은 기존의 ESS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 사업자들이 제시했던 금액하고 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시설비가 좀 추가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거는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혁명이라고 해당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겁니다. 이미 ESS 사업자들이 이 분위기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그 전기차 폐배터리가 나오는 그 시점, 그리고 또 이걸 운영하고 있는 현재 지자체들과의 물밑 교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자체도 지금 유럽에서는 이 보조금 받아도 이렇게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보조금을 앞으로는 이제 계속 줄여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보조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반납 조항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먼저 보조금 받았던 사람 반납해야 되는데 형평성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추가금을 얼마 내고 자기가 그 배터리를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뭐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애든지 지금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ESS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을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 사업자들을 비롯해서 이 ESS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현대자동차와 하나큐셀이 이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ESS 시스템 구성하는 사업 방안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지금 굉장히 물밑에서는 빠르게 이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야 그거 가정용으로 들어가면 뭐 할 거야? 건물용으로 들어가면 뭐 할 거야? 뭐 여러분들 이거 중형 건물에 이게 한 층마다 하나씩 이게 스토리지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전기요금 체계 자체가 지불해야 되는 전기요금 체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피크 때 얼마나 큰 위용을 발휘할 것인지는 나중에 한번 이게 ESS 시스템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아마 그 위력을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 ESS 시스템에서 이제 화재가 많이 나는 그런 사건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ESS 사업자들이 구성하는 ESS 리튬이온 배터리 팩과 전기차 사업자가 구성하고는 리튬이온 전기 배터리 팩은 이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안전성부터가 달라요. 고정된 상태에서 단순히 에너지 스토리지 역할만 하게 되는 ESS 사업자들이 구성하는 에너지 시스템은 아무래도 BMS라든지 또 그 발화에 대한 안전성 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는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녀야 되고 5만 가지 충격을 다 받으면서 이 또 더운 날 뭐 추운 날 원활하게 평균적인 그런 어떤 그 효율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도 화재, 둘째도 화재, 셋째도 화재 이렇게 총력이 기울어진 배터리고요. 그 팩 자체도 매우 견고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ESS
ESS 배터리로 활용하게 되면은요, 기존의 ESS 사업자들이 사용하던 배터리는 뭐 완성도 면에서 정말 큰 격차를 보일 겁니다. 물론 ESS 사업자들이 그 신품으로 구성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이게 10년 정도 사용된 전기차용 배터리의 뭐 효율성 문제는 좀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이 배터리의 그 안전성이나 설계 자체의 완성도는 훨씬 전기차용 폐배터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결국은 그래도 폐배터리가 나온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포스코 리튬 익스트랙션이라는 리튬을 다시 회수하는, 폐배터리의 인산 리튬을 다시 회수를 해서 이 리튬으로 재생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재생 배터리 기술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이제 양극재, 그 캐소드 쪽에 이 리튬과 같이 활성화되는 활성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 철, 알루미늄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고, 보통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로 이제 라미네이트 팩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고,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사용하고 남은 그 양극재에서 추출하는 기술도 이미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휘토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코발트, 그리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니켈, 망간, 그리고 또 리튬까지도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직까지는 신규 공급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생 배터리의 뭐 시설 확충이라든지 큰 비용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그 폐기 배터리가 이제 많이 증가를 해서 그 폐기 배터리 안에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히토류, 그리고 리튬, 인산 리튬을 뽑아서 다시 재생 배터리를 만드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 재생 배터리 부분에 뛰어들어서 시설 확충을 하고 폐배터리를 통해서 다시 배터리를 재생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2018년에 그 싱가포르의 난양 공대에서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배터리를 재생할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를 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캐소드하고 애노드 두 개의 전극,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이 양극재, 음극재가 이제 사용이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이 락컨턴트라는 그 물질 때문에 충방전 효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제3의 전극을 통해서 여기에 자극을 전극에 주면서 여기에 쌓여있는 락컨턴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방전 효율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말해서 재생하는 거죠. 리튬이온 재생 그 기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양극재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히토류 뽑아내고, 그리고 또 리튬, 인산 리튬을 다시 재생을 하는, 그래서 리튬을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이거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술들도 얼마든지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배터리를 재생하는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기술자들도 아니 뭐 배터리 꼭 재생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일단 재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야, 이게 뭐 무한정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리사이클링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배터리 재생 기술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리튬이온, 뭐 코발트, 뭐 이런 히토류들 문제다. 그런데 계속 이 광산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 1860년대 석유가 처음 활용되기 시작할 때 석유 그 유전들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뭐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나 조금만 파도 석유가 나오는 그런 유전 위주로 찾다가 나중에는 바다 심해 들어가서 바다 밑바닥까지 뚫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지구 여기저기를 탐사해서 어디에 매장이 되어 있지 눈을 씻고 찾게 됩니다. 또 리튬 같은 하얀 석유라고 불리거든요. 이런 그 값비싼 물질들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구에 매장이 되어 있는 곳을 계속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주기율표 보시면은요, 그 전기화학적 전이가 빠른 원소
보면은 그 2족 원소에 리튬이 있고 베릴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족 원소 중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게 나트륨이죠. 리튬 이온에 비해서 매장량이 500배 정도 많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배터리 규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은 뭐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는데 덴드라이트 문제를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해서 이 덴드라이트 문제 때문에 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는 이 문제가 아직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전구체 배터리도 개발이 되고 있죠. 전구체라는 것은 그 전해질, 그러니까 캐소드, 애노드 그 사이에 이 전해액이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 전해액이 있어서 그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리튬 금속이 이 전해질을 통과하면서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옥시데이션, 산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자가 그 양극판을 거쳐서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이 전자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리튬이 불안정한,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하,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안정화가 되는 그 상태, 그래서 리튬 이온화되는 그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활용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막 사이에 이 리튬 이온만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막은 이온은 통과시키고 양극판과 음극판, 양극재와 음극재가 맞닿아서 저항이 없어져서 열폭주가 되는 현상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딱 막아줘야 되는 거죠. 양극판, 음극판 사이에서. 그래서 현재 이 분리막 기술이 상당히 리튬 이온 기술에서는 핵심이죠. 그런데 이 분리막이 점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얇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면에 세라믹을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양면으로 코팅을 해서 이 분리막이 손상되는 부분들을 지금 방지하는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막이 손상되는 뭐 덴드라이트나 그 외에 어떤 그 외부적인 전극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분리막이 손상되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전해질 자체를 아예 고체로 만들어버리면 분리막 자체가 필요가 없다. 양극재와 음극재가 닿을 수가 없지 않냐. 그 사이에 고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황화물 방식의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설파이드 방식, 그리고 산화물 방식, 옥사이드 방식, 그리고 폴리머는 기존의 리튬이온 폴리머를 더 이제 단단하게 전고체 타입으로 변형을 해서 발전시킨 형태죠. 보쉬에서 이런 그 기존의 폴리머 방식을 사용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더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놨는데, 이 방식은 뭐 그다지 주목을 못 받고 있고, 토요타에서 지금 황화물 설파이드 방식을 그 전고체 방식의 표준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15조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완성품을 보이고 2023년도부터는 대중화를 시키겠다. 뭐 각각의 방식에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산화물 방식은 리튬 이온의 전도율이 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지르코늄과 같은 그 고체 금속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성화 물질을 어떻게 섞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황화물 같은 설파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황이 그 산소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산소 접촉을 이제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난제들을 지금 계속 그 극복해 나가면서 한 2년 남았죠?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이 전고체 배터리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리튬 이온의 그 효율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50와트 정도의 효율을 내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64kWh의 배터리 용량을 만들어내려면 한 460kg 정도 배터리 팩이 무거워집니다. 자, 전구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500W에 해당하는 효율을 갖는다 해서 에너지 밀도가 거의 2배다. 그래서 이거는 차세대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811 규격부터는 에너지 밀도를 킬로그램당 500W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811이면은 이제 니켈 8, 코발트 1, 망간 1, 811 규격이면은 811 규격부터는 에너지 밀도를 킬로그램당 500W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811이면은 이제 니켈 8, 코발트 1, 망간 1, 811 규격부터는 811이면은 이제 니켈 8, 코발트 1, 망간 1,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811에서 9,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니켈 9, 코발트 2분의 1, 망간 2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코발트 히토류는 줄이고 대신 출력에 관여하는 니켈 좀 더 높여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650에서 2170 배터리로 원통형 배터리로 계속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기가 팩토리 이후에 이제 테라 팩토리 건설을 하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시티 계열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보통 이 태양열하고 혼돈하시는 분이 태양광입니다. 반도체의 전위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입자를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저장해서 이거를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ESS 사업이 태양광 발전소랑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되면 개인의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또 기업의 어떤 전력을 수급하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가장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가 배터리 사업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개인의 휴대 단말기가 왜 가능해졌느냐, 뭐 디스플레이 기술, 뭐 프로세싱 기술, 뭐 그 외에 그 효율적인 OS 뭐 다 기여를 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배터리 기술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루 이상을 단말기를 가지고 외부에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신 모듈이 붙고 프로세서 기술이 붙고 또 OS가 구현이 되고 디스플레이의 어떤 완성도까지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네트워크 환경이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떤 개인의 IT의 개념을 넘어서 모빌리티, 자동차, 이동수단, 그리고 사람의 주거 환경,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화하는 핵심 기술로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이 전기차는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밖에 갈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오지에서 건설을 해야 되는 어떤 산업군, 그리고 또 국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기만을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동력원들이 여전히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아우르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모빌리티,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방향은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기반의 그런 솔루션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오토기어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소통했고요. 또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 종합해서 어떤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참 즐겁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